다수의 90%가 넘는 이 농민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죠. 그걸 어떻게 농민들이 경쟁력을 제고시켜가지고 농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오 하면 그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정의 큰 흐름은 역시 누가 뭐라 해도 농민을 제일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농민이 빠져버리면 농업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농업만 생각한다면 10명이 농사 짓던 걸 1명이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농촌 공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 등 각종 재난과 위기로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농촌 소멸위기, 농어업 인구 고령화, 소득 격차에 따른 먹거리 불평등 심화 등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현실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좋은 정책은 쏟아져 나오고 농업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한 당선자도 있었지만 정작 당선 후 이를 실현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농어업 먹거리 진영과 전문가들은 지난 7월 7일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을 창립,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 농어업과 먹거리 분야 정책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윤석원 정책기획단장을 만나 기존 정부의 농어업 먹거리 정책 평가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가르쳐온 윤석원 단장은 은퇴 후 고향인 강원도 양양으로 귀농해 6년째 친환경 사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에서 한 30여 년 교수로 근무했던 윤석원입니다. 30여 년 동안 대학의 농업경제학과 또는 산업경제학과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농업경제학, 또 농산물 유통, 또 농산물 무역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고요. 연구도 우리 농업 문제, 농촌 문제, 농민 문제 이런 것들을 연관납시고 30년 해왔는데 주로 제 딴에는 이제 우리 농민들 편에서 그 농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대변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이론이지만 현장의 농민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국가는 뭘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은퇴하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고향인 양양에 내려가서 조그마한 그 과수농사를 하면서 농사일을 조금 해가면서 글도 쓰고 또 책도 좀 이제 한두 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니까 가끔 이제 좀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노후를 좀 제가 평생 연구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를 구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그 농정신문에 보니까 글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농사 일기를. 그 일기를 총 몇 회까지 쓰셨어요? 지금 125회 이상 그죠? 쓰셨으니까요. 100회가 넘었더라고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5년이 넘었습니다. 2주에 그렇죠? 한 번씩이니까. 2주에 한 번 쓰신 거예요? 예. 이야, 그렇네. 예, 그러니까 사실 농사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촌에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제 나름대로 사는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생각하는 거 정리도 좀 해보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죠. 그 보니까 농사도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시고. 친환경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증도 받으셨어요? 인증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농약으로 계속 있다가 지금 금년 6년 차에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지금 유기농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연구만 이렇게 쭉 그렇게 하시다가 이걸 현장에서 내가 직접 농사를 하면서 또 이제 농사를 하면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예. 현장에 있으면서 지역에서 돌아가는 정책, 또 현장의 농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거를 많이 좀 접하면서 이런
좀 달랐다. 내가 이해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 있다. 막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한 5, 6년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정책이나 농업경제 학문은 주로 평균적인 개념이고, 평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그 평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도 따져보고 이제 이런 건데, 그게 현장의 농민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고, 연세도 다양하고, 품목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매우 다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친환경 농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뭐 농민들하고 행정하고도 좀 이렇게 뭐 만나기도 하고 하시나요? 그럼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친환경 농업을 뭐 한다고 하니까 친환경 그 농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요. 또 가능한 한 이제 주변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이장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려고 애를 쓰고, 제 딴에는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쉽지는 않죠. 현장이. 예, 그럼에도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 저는 뭐 조그만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농민분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옮겨갔습니다. 서울 이 근처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던 거를 집도 뭐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그럼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예, 완전히 지역에서 살 겁니다. 저는. 그러면 역대 그 정부의 이제 농업 정책을 좀 한번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역대 정부들의 이제 농정하고 또 특히 그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꼈던 바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적극적으로 현장의 얘기, 또 현실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그 쌀 재협상하고, 그럴 때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막판, 쌀 재협상할 때, 쌀 재협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추진할 때, 그때 한미 FTA를 이렇게 무작정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대,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뭐 YS 정권도 겪어봤고, 노무현 정부, 또 DJ 정부도 겪어봤고요. 또 최근 정부까지도 이렇게 겪어봤는데, 크게 느끼는 것은, 진보 정부가 됐던, 그 보수 정부가 됐던, 우리 농촌 농민 문제는 전부 다 소홀히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정부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반드시 유리하고, 농민들이 편에 서서 정책을 편다라는 그 생각을 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우리 농업 문제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초월해서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 그 이념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는 바람에 농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쟁력 위주가 됐고, 또 규모화 이렇게 돼가니까 전체적으로 현 단계에 와서는 어려워지게 되고, 농촌을 비어가게 되고, 농민분들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어떤 정부가 됐던 과거의 농정은 정말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그런 그 농업 정책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경쟁력 있는 농민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몰라도 대다수의 소위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으로 들이댔을 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농민들의 이 경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현 단계에 와서 비표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교수님이 언제 교수가 이렇게 되신 거죠? 제가 교수로 임명받은 거는 1988년이니까요. 예, 1988년 대학에 와서는 한 10여 년 동안은 저는 학교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만 몰입을 했고요. 그 쌀 재협상이 날 때, 그때가 2005년인가요? 예, 쌀 재협상하고 그럴 때 저 쌀 원래 전문가였으니까 쌀에 관한 하는 수매 문제라든지 국제 무역에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쌀 재협상과 관련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셨고. 그러면 교수 그 직에 계시는 동안 88년이면 네. 한참 막 그때 우리 이제 농업 정책이 이제 계속 이제 개방화 이렇게 뭐 되어가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가 90년대 초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이제 9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WTO가 이제 출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다 봤죠. 다 봤는데 제가 이제 88년에 그 대학에 와서 한 10여 년 동안은 외부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주로 그 연구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농촌 그 현장을 이제 많이 다녀보고 농민들 대화 많이 해보고 학교 안에 이제 그 강의 이런 데 충실했고요. 연구하는 데만 한 10년 동안 올인했고 그게 쌓여서 이제 제가 현실적인 문제에 좀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그 좀 이룬 그런 정책을 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30여 년 동안 쭉 우리 격변기를 이제 쭉 지켜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온 결론이에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일반 농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막 진보 정권이면 뭔가 잘 해줄 것 같고 기대도 많고 요구도 많이 했지만 뭐 이제 기대가 있으니까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뭐 참여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 왔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자꾸 허탈해지고 네. 배신감 느끼고 네. 이렇게 해왔던 역사인데 어쨌든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제가 기천을 했겠습니까?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네, 네. 이제 지금 이제 20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지난번 이제 그 19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네. 이제 탄생할 때 네. 그때는 농민 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들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쭉 이제 몇 개월 동안 뭐 공약도 만들고 현장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그 만들어낸 게 그 푸드 플랜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네. 통칭 푸드 플랜이라는 이렇게 정책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네. 그래서 야 이제 농촌이 이대로만 간다면 상당한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는 전부 다 그런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돌아가는 거 보면 오히려 다시 이거 뭐 박근혜 정부인지 이거를 이제 모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뭐 이렇게 농민들한테 참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 이런 정책이 좀 이렇게 좀 피고 있는데 좀 이거에 대한 평가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익직불제, 또 제가 알기로는 푸드 플랜, 또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이제 주류 정책인데 제가 볼 때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잡히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농민들하고도 만나보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정책을 해야 되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 뜻은 좋은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막연하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푸드 플랜이나 이런 그 뉴딜 같은 정책들이 그 뜻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누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명쾌한 것들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뭔가 이뤄내기는 매우 어려운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푸드 플랜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그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문화, 뭐 생활, 소비까지 다 이게 망라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관념적인 것들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좀 손에 잡히게, 좀 쉽게, 농민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꾸어주고 정책도 그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논의 과정에서 없어지고요. 논의하다가 말고요.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규모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그걸 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 전문가가 있든지 활동가가 있든지 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역에서. 그래서 좀 피상적인 정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책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게 참 아쉬운 게 지방 정부로 내려가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몰라요, 이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름은 푸드 플랜이라고 하고 뭐 패러다임 바꾼다고 하는데 뭘 바꾼다는 건지 그 전 정책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죠. 이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의 뭐 활동하는 분들이나 또 특히 우리 농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잡히질 않아요. 제가 볼 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나 그 이념 이상은 좀 멋있고 근사하더라도 현장에 내려와서는 손에 잡혀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푸드 브랜드만 하더라도 로컬 푸드 사업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농민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현실인데 그 푸드 프레임 그 광범위하고 그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농업정책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관료들의 농업정책, 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관료들에 관한 농업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관료가 장관한 게 오히려 더 잘 된 거네.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서 탄생했는데, 그 좋은 이념, 좋은 철학, 이런 것들이 전혀 현장에서는 느껴지지 못합니다. 예. 이제 뭐 요즘 한참 뭐 대통령 선거 뭐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한참 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네.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럼 농정이 좀 어떻게 해야 그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해낼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고견을 좀. 참 어려운 주제죠. 뭐 우리 농업정책 너무 잘 아시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분야가 뭐 농업, 농촌, 농민만 해도 많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까지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소비 영역까지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범위도 매우 광범위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농업 관련 정책은 농민을 제일 가운데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이 존재해야 농촌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 농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이 뭐 4%밖에 안 되는 200만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지역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도 한 20%, 뭐 30%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은 아직도 읍면 단위로 가면 아직도 20, 30%의 농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줄지 않도록 말하자면 농민들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좀 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거대 아젠다도 우리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과제죠. 예컨대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의 문제라든지 또 환경 생태 보전, 이런 것들도 큰 우리 농업 정책이 추구해야 할 과제인데, 그와 동시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생활인으로서의 농민분들이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공간, 살 수 있는 지역, 살 수 있는 소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이거에 저는 정책이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농민들 보고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제고해서 살아가라 하는 건 전 매우 무책임한 조치다 이렇게 봐요. 이게 국가가 존재하고 농업 농촌이 존재해야 된다면 국가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소득도 알아서 해라.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지금 생산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슨 뭐 유통도 해라, 무슨 뭐 판매도 해라, 가공도 해라, 심지어는 무슨 뭐 관광 사업까지 해라. 아니
아니 무슨 농민이 뭐 그걸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농민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한민국 200만 농민분들 중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농민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거죠. 능력 있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그게 1%나 되겠습니까? 200만 명 중에 2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농정의 주체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 다수의 90%가 넘는 이 농민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죠. 그걸 어떻게 농민들이 경쟁력을 제고시켜가지고 농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오 하면 그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정의 큰 흐름은 역시 누가 뭐라 해도 농민을 제일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이 빠져버리면 농업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농업만 생각한다면 10명이 농사짓든 1명이 농사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농촌 공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농민 전체가 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해야죠. 최근에 무슨 유토피아 이래야 하는데 언제 농민들이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달라 그런 적 없어요. 먹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이면 좋은 것이지 무슨 유토피아까지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든다 그래서 참 그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 수준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농정 과제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농민들은 생산에 올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환경 농업을 조금 해보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친환경 농업, 생태 농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농민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권하고 이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농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농민들의 생산에 좀 올인하게 해서 그게 뭐 관행농업이 됐든 친환경 생태농업이 됐든 우리가 친환경 생태농업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만 됐든 이분들이 그 생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자. 그리고 이거를 유통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은 좀 전문 조직들이 조직화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야 할 그 유통의 주체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협 아닙니까? 근데 그 농협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뭐 농협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팔아주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그게 푸드프렌드 중에 하나도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팔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차기 정부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농정의 큰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력 육성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협동할 수 있으면 협동하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매우 어렵습니다만 말하자면 인력을 육성해주고 지도자를 육성해주고 키워드리고 이런 역할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농민분들이 다 활동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좀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육성하는 사람을 키우는 그래야 젊은 사람 청년농도 좀 육성이 되고 후계농도 육성이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쟁력 키워라 해가지고 막 규모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인력이 이동도 할 수도 없고 한번 뭐 자기 나라에 간 외국인들은 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다 뭐 농장 규모 늘려놨던 것들을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난리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농민분들은 자가 노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중대 규모는. 네. 그러니까 외부 노동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매우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가고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인건비 들여서 농사 짓는다고 그게
또 제가 봤냐면 또 그렇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건 또, 그건 진짜 딴 문제예요. 또 딴 문제입니다. 가격 문제는 이게. 어쨌든 뭐 그냥 현란한 어떤 뭐 정책보다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참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이 없더라도 이게 좋은 정책 아니에요, 그게? 그게 좋은 거죠. 예컨대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우리 친환경 생태 농업을 이제 점점 어렵지만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후 이 환경 문제.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고상하게 뭐 친환경 생태 농업을 늘려나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뜻이고 그 정치가 어떤 큰 비전인데 현장의 농민들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컨대 GAP하고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이나 유기농하고 그걸 갭을 없애달라는 얘기까지는 또 안 해요. 친환경 농민들이 수건과제가 갭하고 이 무농약 유기농하고 이 디자인이라도 좀 바꿔주라. 맞아요. 그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 친환경 농민들은 수년 전부터 건의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거 하나 안 됩니다. 그거라도 하나 바꿔주는 게 친환경 그 농업 정책이지 무슨 고상한 말만 맨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니까 사실 농정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만 있어요. 큰 것만. 친환경 농업 육성해야 된다.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안 하냐?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을 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작지만 그 뒤에는 큰 의미가 담긴 이런 것들을 좀 가졌어요. 예, 어쨌든 앞으로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기본농정 먹거리 포럼 공동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윤석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유권자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좀 돕고 싶고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우리의 농업, 농촌 문제 또 농민 문제를 우리가 하는 해결안도 좀 내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그 포럼이라서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